이번 주 부동산 뉴스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이슈를 골라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끝났는데도 이 부동산 시장 여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일단 우리가 거래량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9월 셋째 주 통계를 보면 소폭, 변동폭이 소폭 하락을 했는데 이게 네. 하락은 하락은 아니고요. 상승폭이 약간 둔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0.4%에서 0.38%, 서울 같은 경우는 0.2에서 뭐 0.21에서 0.2%로 소폭 상승이 둔화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하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그렇고요. 추석 연휴 기간에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상승이 둔화된 게 아니고 추석 영향으로 잠깐 숨고르기가 들어간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보면 중국도 흥다그룹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요. 호주도 떨어지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왜 유독 한국 부동산 시장만 이렇게 안 꺾이고 언제 고점을 찍을 것인가가 지금 굉장히 관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한국 부동산 시장 언제 꺾일까 이게 좀 이슈긴 한데 자, 오늘은 좀 다른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재개발구역 지정의 걸림돌이었던 주거정비 지수제, 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통과되었습니다. 오 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는데 그동안 멈춰있던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도에 도입된 주거정비 지수제. 서울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주민 동의율과 함께 건물 연면적 노후도에 대한 일정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까다로워 지난 6년여간 재개발 구역 지정을 어렵게 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변경안에 따르면 2015년 도입된 주거정비 지수제는 폐지돼 법적 지정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또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으로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됩니다. 주민 동의율 확인 절차는 기존 3단계 중 사전 타당성 조사가 빠져 2단계로 줄어듭니다. 단 사전 검토 요청 단계에서 동의율 기준은 기존 10%에서 30%로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뉴타운 해제 지역과 도시재생지 등 낙후 지역의 재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 서울시는 기본계획이 도계위를 통과함에 따라 기본 변경 고시를 하고 이를 적용하는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네, 일단 영상에 나왔던 주거정비 지수제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오세훈 시장이 왜 이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를 추진해 왔는지도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그 6대 방안이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이제 재개발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서 6개를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가장 핵심이 주거정비 지수제입니다. 나머지는 뭐 신속기간 뭐 해서 기획으로 해가지고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을 시키고 새로운 구역을 지정하고 일반적인 내용인데 이게 좀 생소해요. 이게 도대체 뭐냐, 뭐 주거정비 지수제가 뭐냐라고 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생겼는데 노후도 연면적 기준을 이제 있었는데 이걸 뭐 완화시켜준다라고 하는데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이 있으면 바닥 면적이 이제 건축 면적이 100평이라고 하면 5층이면 500평이 되잖아요. 이 500평이 연면적이 되는데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5개 건물이 1층짜리 건물이 4개가 있고요. 한 개 건물은 5층짜리입니다. 그럼 1층짜리 건물은 100평이 되겠죠. 1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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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평이 있는데 한 개가 5층짜리면 500평이 되잖아요. 합쳐버리게 되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게 한 개 건물, 5층짜리 신축 건물 하나 때문에 연면적 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이렇게 연면적 기준을 도입하게 되면서 전체 연면적을 합치다 보니까 이게 만족하기가 4개 건물은 굉장히 오래돼서 허물어질 정도로 재개발이 필요한데 이 한 개 건물의 연면적 때문에 안 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구역들이 이제 이걸 통과 못해서 다 탈락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연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동수로 하겠다. 5개 건물이 있는데 한 개 건물이 5층짜리라도 4개 건물이 예를 들어서 노후도가 심각하게 되면 이제 재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변경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요. 대못을 뽑았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꽉 막혀 있는 재개발 구역을 좀 숨통이 좀 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 시장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렇게 개발 완화 정책으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찾겠다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주택 공급 효과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구역 해제된 구역들도 이제 새롭게 재개발 추진할 수 있도록 또 해준다라고 하는데 네. 해제된 구역이 한 320곳 대략 320곳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아까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하게 되면 한 절반 정도 170개 구역 정도는 추진을 할 수는 있어요. 추진을 할 수는 있는데 추진을 하더라도 아무리 패스트트랙을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당장 많은 공급 물량이 나오기는 어렵고요. 서울시에서 아무리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170개가 동시에 될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잘해야 한 20개, 20몇 개 정도 추진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도 있겠지만 차기 서울시장, 차차기 서울시장까지 일관성 있게 이 정책이 이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다음 서울시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차기 서울시장이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냥 시범단지, 시범지구 지정된 곳으로만 끝날 가능성도 있어서 이게 실제로 30만 호까지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계획처럼 되더라도 30만 호 쉽지 않고 계획처럼 될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재개발이 우선은 도시재생지나 뭐 강북 지역, 뉴타운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한 20대와 30대의 절반 이상이 갭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으로 인해 어떻게든 집을 마련하려는 심리가 수치로 나타난 겁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1년여간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와 30대의 절반 이상은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 투자였습니다. 국회 천준호 의원이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서울의 부동산 매매 자급 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기간 동안 서울의 주택을 구매한 만 39세 이하 매수자 6만 4,185명 가운데 기존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비율, 즉 갭 투자로 주택을 구매한 비율은 30대가 49%, 20대는 70%를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주택을 사기 위해 투입된 금액은 총 155조 원이고 서울의 주택 평균 매수가는 7억 9,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집을 산 것은 30대이며 이들이 구매한 주택의 평균 가격은 7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집값 폭등과 대출 제한 등으로 인한 불안 심리가 20, 30대의 갭 투자를 이끌었다는 분석. 전 의원은 무리한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한다며 정부의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서울에서 20, 30대가 무리하게 집을 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시청자들을 위해서 갭 투자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갭 투자라고 하면 이제 전세 끼고 이제 집을 사는 건데 대한민국에는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볼리비아에도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리비아까지는 잘 모르고 실제로 있더라고요. 볼리비아에도 전세 제도가 있는데 우리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제도인데 전세 제도가 금융학적으로 뭐냐면은 무이자 레버리지 역할을 해줍니다. 무이자 레버리지.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10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그럼 전세가 5억이면은 내 자기 자본으로 5억만 투자하게 되면 5억 원은 은행에 가지 않아도 그냥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5억 원에 대해서 이자를 안 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주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세를 낀 집을 사게 되면 5억 원에 대해서 무이자 대출을 받는 효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택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나쁘게 말하면 좀 아파트 투기판, 투자판이 된 이유 배경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전세에 있습니다. 상가, 토지 같은 경우는 전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100% 대출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자금 마련이 어려운 부분인데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갭 투자라고 하죠.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게 되면 내 자기 자본이 전세가율에 비해서 집값의 한 30에서 50% 정도의 자기 자본만 있으면 주택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층이 넓고요.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효용도가 높잖아요. 내가 거주해도 되고 전세 끼고 집을 사뒀다가 오르면 좋고요. 안 올라도 내가 나중에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갭 투자라고 하죠. 전세 제도가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이론적으로는 별 문제 없는 투자 방식 같은데 항상 변수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비싸지는 경우도 나타났고 그래서 뭐 깡통 전세라는 말도 나타날 텐데 뭐 소장님은 현장에서 이런 피해 사례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집값이 상승할 때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상승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세가 매매 가격을 받쳐주게 되는데 네. 매매 가격이 안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졌을 때는 역전선언이 생기게 되죠.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요. 전세 끼고 집을 사게 되는데 내가 자기 자본이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 있는데 네. 5억 원을 내 돈을 주고 10억 원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면 내가 자기 자본이 5억이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지 않습니다. 내가 10억이 있으면은요. 전세가 10억이 있는 집을 사서 20억의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있는데 이게 집값이 떨어지게 되고요.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이게 역전세나 전세 가격도 떨어지게 되면 자 저는 지금 10억 원의 집을 5억 원의 전세를 끼고 샀는데 이게 네. 전세 가격이 4억 원에 떨어지게 되면 내 돈 1억 원을 어디서 마련해서 줘야 되는데 그 마련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련하고 있는 집주인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전세금을 못 돌려주게 되고 전세금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세입자들은 보호를 못 받는 거죠. 이것 때문에 경매를 넘겨야 되는데, 자, 매매 가격도 같이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같이,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는 이제 그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변제권으로 해서 이제 소송을 걸어서 소송이라기보다는 이제 경매를 넘겨서 이렇게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경매에 가서 변제를 받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게 되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세입자의 전세금도 굉장히 불안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올라간 것만 경험을 해가지고 잘 못 느껴요. 전세가 굉장히 안전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좀 위험한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해주면 채권이에요. 물권과 채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물권이라고 하면 소유권.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데 채권, 일반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은 사람과 사람이 그냥 계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요. 매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거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제도이기 때문에 갭 투자하는 거는 뭐 제가 말릴 수도 없고요. 바람직하다 안 하다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런 리스크 만약에 떨어졌을 때 내 전세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경매를 넘기더라도 온전히 다 보존을 못 받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중국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갑자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변수는 존재하기 때문에 갭 투자할 때 좀 염두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위험이 있겠구나. 내가 전세금 못 돌려줄 수도 있고 세입자도 어려워질 수도 있고 모두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는 알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젊은 층의 영끌 투자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항상 소장님은 이 다가올 부동산 시장의 환경 변화를 항상 예측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앞선 영상에서 보니까 20대 구매자의 71%가 갭 투자입니다. 이 조언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뉴스 보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이 조사안 발표한 국회의원께서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뭐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택 구매 연령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40에서 59세 또는 69세 정도를 주택 구매 연령이라고 합니다. 왜? 40세 정도 되면 이제 결혼을 하고요. 이제 자녀를 놓고 집이 좀 필요하게 되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2030들이 주택을 많이 샀다는 얘기는요. 나쁘게 말하면 실수요자는 아닙니다. 왜? 부모님 집에 살아도 되고요. 원룸에 월세 살아도 되고, 뭐 기숙사 살아도 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주거 형태들에서 내 집이 아니더라도 살아도 되는데 왜 2030들이 이렇게 갭 투자를 많이 했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불안감이거든요. 아,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최근에 용어로 이제 벼락거지라고 하잖아요. 네.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쩌다가 집을 산 내 친구는 5억, 10억 원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집을 사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2030들이 주택 구매에 뛰어들고 있고 당장 거주 안 해도 되니까 갭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결혼할 때 집을 하나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집값 오르는 거 보니까 지금 해주지 않으면 내 자식은 영원히 무주택으로 살 것 같은 불안감에 너도 나도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게 되면서 이렇게 비율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왜 집값 안 잡히냐라고 한다면 이런 게 있는 거죠. 공급 물량은 줄어들고요. 또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공급이 더 줄어드는데 수요는 항상 이런 불안한 수요들 때문에 뛰어들면서 집값은 신고가 행진.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신고가 행진이 벌어지고 있고 집값이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고 이런 불안한 실수요자들은 또 위험하다면 위험한 갭 투자에 뛰어들면서 지금 글로벌적인 상황이 중국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요. 미국은 오늘 보면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이 우리가 낙관적으로 앞으로 더 오를 거야. 유동성이 있으니까 더 오를 거야라는 너무 낙관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유동성의 거품이 꺼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 지금까지 집값 상승이 7년 정도 상승을 했다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저는 가급적이면 좀 필요한 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건 뭐 전혀 상관이 없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상기 신도시도 그렇고요. 공급 물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냉정함을 찾고 좀 차분하게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집값 장기 상승에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 2008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 또 2012년 하우스포어 사태처럼 집값 하락기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서울 20, 30대 갭 투자에 대해 김인만 소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